냄새나는 손으로 어딜 만져? 면접 지원자들이 쓰러진 청소부에게 침을 뱉고 발로 밀치던 그 순간 낡은 정장을 입은 한 청년만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청소부가 앉은 자리는 다름 아닌 회장석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진그룹 회장실 58에 저는 창밖으로 신입공채 지원자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번듯한 정장에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죠. 요 몇 년 사이 저는 씁쓸한 보고를 자주 받았습니다. 스펙 좋은 신입들이 거래처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야기, 하청업체 직원에게 반말을 했다는 민원, 청소 노동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제보까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서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됨은 누가 봐줄까? 비서실장 태호 씨가 낡은 작업복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 높은 사람 앞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30분 후 3층 면접장 화장실에는 낯선 청소부가 나타났습니다. 남색 두건을 두르고 등을 약간 구부린 채 청소차를 밀고 다니는 중년 여성. 바로 저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며 고급 정장 차림의 청년 셋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야, 아까 로비에서 봤어? 구두 뒤꿈치 다 까진 거. 촌스럽더라. 해외 경험도 없대. 어떻게 서류 통과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중 맨 앞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에 거침없이 침을 뱉었습니다. 돼! 진짜 냄새나. 저리 가! 저는 동작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비죽 웃으며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보냈어요. 나머지 2명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 침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어요.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명찰 번호 옆에 굵은 X 표시를 그려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정장천에는 보풀이 일어 있었고 소매도 여러 번 세탁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구두는 뒤꿈치가 까져 안쪽 헝겊이 드러나 있었죠. 구두약으로 최대한 가린 흔적이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밝았어요. 청년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 속 저를 발견하더니 세수를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 지원자는 그가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눈을 마주치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요. 그가 손을 닦고 돌아서는데 바닥에 떨어진 걸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구석에 놓아둔 걸레였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발로 차서 바닥 한가운데로 밀려나 있었죠. 청년은 망설임 없이 몸을 숙여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넸어요. 어르신, 이거 떨어졌던데요? 허리 조심하세요. 그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화장실을 나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의 지퍼를 열고 작은 두유팩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흔한 두유였는데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아직 따뜻해요. 손 좀 녹이세요. 그는 제 거친 손등 위에 두유팩을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고무장갑 위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난 괜찮아. 학생이 마셔야지. 저는 괜찮아요. 아침에 밥 먹었어요. 청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의 뱃속에서 작게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요. 아침을 먹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밝게 웃고 있었어요. 어르신, 힘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면접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 위에 남은 두유의 온기를 느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청년의 낡은 구두였습니다. 뒤꿈치가 까져 하얗게 드러난 그 구두를 보는 순간 제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저는 그의 명찰 번호를 찾아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지훈. 그리고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2개 그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동그라미를 받은 유일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친절만으로는 사람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여유가 있을 때 친절한 것과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급박한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로비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카트 위에는 시커먼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가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손을 놓았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로비 바닥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번지며 지원자들의 명품 구두 사이로 흘러갔어요. 물속에는 먼지와 머리카락, 휴지 조각 같은 것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죠. 으악, 뭐야 이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건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 지원자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하의를 내려다 보았어요. 명품 구두에 시커먼 물이 튀어 얼룩이 져 있었죠.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내 구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주변의 다른 지원자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저 청소부 뭐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면접 보러 왔는데 이게 뭐야? 지원자들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같이 분노에 찬 눈으로 바닥에 넘어진 저를 노려보았어요.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기 옷과 구두 걱정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로비 매니저 어디 갔어? 빨리 저것 좀 치워. 한 남자 지원자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것이라는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원자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넘어진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지훈 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구석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소개서를 가방에 대충 쑤셔 넣으며 뛰어오는 모습이었죠.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구정물이 고인 바닥을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커먼 물이 그의 구두 위로 첨벙거렸어요. 더러운 물이 바지 끝자락까지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구정물이 그의 정장 바지를 적셨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 없으세요? 무릎 좀 보여주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무릎을 살폈습니다. 작업복이 찢어지면서 무릎에 까진 상처가 드러나 있었어요.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죠. 지훈 씨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피가 나네요. 잠깐만요. 그는 급하게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제 무릎 상처를 조심스럽게 눌러주었어요. 하얀 손수건에 핏물이 번졌습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유일한 손수건이었을 텐데 그는 아까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누가 좀 구급약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지훈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원자들은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킬킬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면접 시간 다 됐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게, 괜히 나서다가 옷만 버리고. 저러니까 회사에서도 쓸데없는 일에 나서겠다. 누군가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씨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그의 정장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 때문에 바지 전체가 구정물에 젖어 있었어요. 시커먼 얼룩이 무릎과 허벅지 부분을 뒤덮고 있었죠. 소매에도 물이 튀어서 검은 반점이 여기저기 생겨 있었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바로 그 정장이었어요. 부풀이 일어 있고 소매가 달아있던 아마도 지훈 씨가 가진 유일한 정장일 그 옷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안해하는 연기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비싼 정장 다 망쳐서 어째. 연기를 시작한 건 저였지만 그의 정장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의 젖은 바지 위로 향했어요. 시커먼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가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정장을 사기 위해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 잠을 줄여가며 일한 대가로 겨우 산 정장이었죠. 하지만 지훈 씨는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애써 추스르며 씩씩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물티슈로 닦으면 티도 안 나요. 어르신 안 다치신 게 천만다행이죠. 그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바지를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커먼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만 번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그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밝은 척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정장이 망가지는 것보다 청소부 할머니의 마음을 더 걱정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학생.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진짜 괜찮아요. 옷이야 빨면 되죠, 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훈 씨는 손수건으로 제 무릎 상처를 다시 한번 눌러준 뒤 바닥에 쏟아진 구정물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걸레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바닥을 닦았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군말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지원자들이 혀를 찼습니다. 쟤 왜 저래? 면접 시간인데. 그러게 청소부도 아니면서 뭘 저렇게까지 해? 옷도 저렇게 더러운데 저러다 떨어지겠다. 바보 아니야? 지원자들은 수근거리며 하나둘씩 면접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룩진 정장으로 바닥을 닦고 있는 지훈 씨를 비웃는 눈빛으로 힐끗 보면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손 하나 내밀지 않았어요. 그때 안내 방송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 대상자분들은 지금 즉시 면접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시면 면접 기회가 박탈됩니다. 지훈 씨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면접 시작까지 단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뛰어가지 않고 먼저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르신, 힘드시면 좀 앉아 계세요. 무릎도 다치셨으니까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면접 시간이 코앞인데도 이 청년은 여전히 청소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급하게 젖은 바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물티슈로 대충 닦아보았지만 얼룩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털며 씩씩하게 웃었죠. 저 먼저 갈게요. 어르신, 몸 조심하세요.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는 면접장 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얼룩진 바지에 젖은 구두,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복도를 달리는 그의 등에서 시커먼 얼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어떤 명품 정장보다 빛나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명찰이 목 뒤에서 흔들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아까 적어둔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지훈. 그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어요. 이번엔 3개였습니다. 작업복 먼지를 털며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회장의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었죠. 지훈 씨는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참담했어요. 바지 무릎 부분에는 시커먼 얼룩이 넓게 퍼져 있었고 구두는 구정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 안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조상무라고 불리는 인사 담당 임원이었죠. 지훈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면접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얼룩진 정장에 고정되었어요. 조상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노골적인 불쾌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정지훈 씨, 면접에 이런 옷차림으로 오시다니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건가요? 지훈 씨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늘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청소부 할머니를 도와주다 옷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면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상무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해외 연수 경험이 전혀 없네요. 요즘 시대에 글로벌 경험 없이 어떻게 우리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려는 건가요? 지훈 씨는 담담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설명했습니다. 물류창고, 제조공장, 유통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고, 그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하지만 조상무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해외 인턴에 MBA 과정에 어학연수까지 하고 오는데 아르바이트 경험만으로 따라갈 수 있겠냐며 비아냥거렸어요. 정지훈 씨,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 회사는 이미지도 실력입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고객을 만날 건가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상무가 손가락으로 지훈 씨의 얼룩진 정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면접장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면접관들도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탈락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훈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한 달간의 노력이, 할머니와 동생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면접장 뒷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비서실장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완벽한 수트를 입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실버 그레이 색상의 고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품이 있는 눈빛. 그녀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면접장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회장님, 그 단어가 지훈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훈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 청소부 할머니가 성진그룹 회장님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놀란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석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조상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정지훈 씨는 해외 경험이 없어서. 더듬거리며 말을 이으려는 그를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상무 잠깐, 내가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지훈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정지훈 씨,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스펙이나 경력을 묻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묻다니.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새벽 물류 창고에서 땀 흘리던 기사님들, 편의점에서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던 직장인들.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던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입니다. 면접장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상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건 기름이지만 회사를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회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상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상무, 탈락자 명단 좀 보여주세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명단을 훑어본 후 펜을 꺼내 어딘가에 줄을 그었습니다. 정지훈 씨, 합격입니다. 지훈 씨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합격이라고요? 이 얼룩진 정장으로 해외 경험도 없이 방금 전까지 탈락 분위기였는데. 그 얼룩진 정장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에서 가장 명품이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구멍 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새벽 알바, 할머니와 동생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수십 번의 탈락 끝에 찾아온 합격.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진 정장을 입고도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청년. 남을 도우면서도 대가를 버리지 않는 청년. 저는 그 모습에서 30년 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가보세요, 정지훈 씨. 그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지훈, 좋은 이름이야. 그렇게 저는 성진그룹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첫 출근 날 아침, 지훈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미역국을 먹고 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집을 나섰죠.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장에 들어서자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면접 때 회장님이 직접 합격시켰다더라. 낙하산이라느니 회장님 친척 아니냐는 말들이었어요.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런 연줄도 없이 오직 실력으로 합격한 건데, 하지만 동기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훈 씨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다가가면 대화가 끊겼고 눈빛이 어색하게 흘러갔죠. 용기를 내어 같이 밥 먹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돌아온 건 자리가 꽉 찼다는 싸늘한 대답뿐이었어요. 며칠 뒤 팀 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물류관리팀에 배정되었죠. 팀장은 그를 보자마자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뽑았다는 신입이 자기 팀에 배정된 게 영 탐탁지 않은 눈치였어요. 팀장은 서류 한 뭉치를 툭 던져주듯 건넸습니다. 노후 물류창고 실사 업무였어요. 다른 동기들은 본사에서 깔끔한 업무를 배정받았는데 지훈 씨에게만 아무도 가려하지 않은 현장 업무를 준 거였습니다. 혼자 가라는 팀장의 말에 지훈 씨는 서류를 꼭 쥐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꼼꼼히 읽으며 준비를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낡은 물류창고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여기저기 쌓인 상자들. 창고 안에는 10명 남짓한 현장직 직원들이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또 본사에서 실사 나온 신입이라며 와서 뭐 하겠냐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지훈 씨는 그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온 정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반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팔짱을 끼며 그를 훑어봤어요. 저번에도 본사 애들이 와서 대충 보고 갔는데
또 뭘 보겠냐는 투였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도시락을 꺼낼 때 지훈 씨는 창고 입구 자판기로 달려가 음료수를 10개 샀습니다. 시원한 거 드세요. 날이 더운데 고생 많으시잖아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하나둘씩 음료수를 받아들었어요. 처음으로 반장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 씨는 재고 실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상자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날렸고 무거운 상자들 때문에 팔이 아팠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직원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본사 애들은 보통 손 안 대는데 저 신입은 직접 상자를 나른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직원들이 퇴근한 뒤에도 지훈 씨는 창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와 실제 재고를 대조하는데 숫자가 맞지 않았거든요. 전에 실사원 동기들이 대충 보고했던 게 분명했어요. 서류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수백 개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창고에 남아 전수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혼자 상자를 세고 기록하고 대조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창고 뒤편 전기실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뭔가 타는 듯한, 플라스틱이 녹는 듯한 역한 냄새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전기실 안에는 오래된 배전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배전반 한쪽 모서리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고 있었습니다. 주변 전선에 피복이 검게 녹아 있었고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죠. 지훈 씨는 급히 본사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전반에서 스파크가 튀고 전선 피복이 녹았다고 빨리 전기기사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에이, 신입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거기 20년 된 창고잖아. 예산 승인도 받아야 하고 빨라야 다음 주에나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회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회장님께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혜를 갚으려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창고 직원들이 퇴근하기 시작하자 그는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혹시 이 창고 전기시설 담당하시는 기사님 연락처 아세요? 배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스파크가 튀고 타는 냄새도 나요. 반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뭐? 진짜야? 그는 김 기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 사람이 퇴근하면 잘 안 나오려고 한다고 덧붙였어요. 지훈 씨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는 이미 퇴근해서 집에 가는 중이라며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하라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는데 다음날 불이 났다고 이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재고가 있다고 간곡하게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김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갈게요. 근데 뭔가 나오면 책임질 거죠? 네, 제 책임하에 점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 기사가 30분 후에 도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전반을 살펴본 김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심각하네. 과부하가 걸리기 직전이야. 두 사람은 밤새 배전반을 분해하고
문제가 되는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전반 안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불꽃이 튀며 전선 뭉치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김 기사가 소리쳤어요. 지훈 씨는 반사적으로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불이 붙은 곳을 향해 분말을 뿌렸어요. 하얀 분말이 쏟아지며 불꽃을 덮었습니다. 그는 소화기를 닫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늦었으면 창고 전체로 불이 번졌을 거야. 김 기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훈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위기를 막아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팀장과 동기들이 창고로 달려왔습니다. 지훈 씨는 밤새 불을 끄느라 얼굴이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고 옷에는 소화기 분말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창고의 재고가 수십억 원어치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불을 껐냐는 질문에 지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사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낙하산이라고 비웃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그을린 얼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화재 사건이 있은 지 며칠 뒤 지훈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약속 장소는 의외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밥집이었습니다. 엄마 손 백반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와 동생 둘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가 손주 셋을 키우셨다고 자신이 장남이라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을 도왔다고요. 그래도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려울 때 도움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면접 때 그가 보여줬던 따뜻함, 청소부로 위장한 저에게 두유를 건네던 그 마음씨가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해가 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서울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번화한 도심을 지나 점점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로 들어섰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언덕 동네였죠. 언덕 중턱에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때 낡은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어요. 흰머리에 굽은 허리,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였습니다. 지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저는 무심코 그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 얼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숙의 머릿속으로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28이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활을 굶은 채 거리를 헤매다가 작은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소담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죠. 주머니에는 동정 한 입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여자가 나왔어요. 굶주린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배고프지? 들어와 밥부터 먹어. 그 여자의 이름은 수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에 한 번씩 소담식당을 찾아갔고 수님 씨는 그때마다 무료로 밥을 내어 주었어요. 힘들지? 근데 말이야,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밥심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렇게 30년이 흘러 대기업 회장의 자리에 올랐어요. 성공한 뒤 가장 먼저 수님 씨를 찾아갔지만 식당은 재개발로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은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훈 씨와 웃고 있는 저 할머니의 얼굴, 30년간 찾아 헤맸던 은인이 바로 그의 할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태호 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할머니의 인생 전부를 조사해줘요. 최대한 빨리. 다음날 조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30년 전 재개발 강제 철거 과정에서 크게 다쳤고 가게와 몸 모두를 잃은 채 다른 동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며느리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이었죠. 64세 나이의 할머니는 17, 6살, 2살 배기 손주 셋을 홀로 떠안았습니다. 지훈 씨는 그날부터 소년가장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동생들을 먹이고 공부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8년 전부터 허리 부상이 악화되어 일도 못하셨고 그때부터 지훈 씨가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졌습니다. 면접날 입었던 정장도 새벽 아르바이트로 한 달간 잠을 줄여 산 것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장 수님 할머니가 나무를 판다는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골목에 도착하니 마침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법 자릿세를 걷는 남자들이 수님 할머니의 좌판을 걷어차고 있었고 지훈 씨의 동생들이 할머니를 감싸며 맞서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성진그룹 회장 구진숙입니다. 시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태호 씨에게 즉시 경찰 신고와 조사를 지시했고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오해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수님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 위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30년 전 소담식당에서 밥 얻어먹던 그 배고픈 처녀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물었어요. 설마 진숙이? 그 진숙이야? 네 아주머니 저예요. 두 사람은 시장 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장을 협박하던 그들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3년간 상인들에게 수억 원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는 경찰 고발과 법무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날로 체포되었고 시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저는 수님 할머니의 허리 치료를 도왔고 지훈 씨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며 자기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은인의 손자다움을 느꼈어요. 1년이 흘러 성진그룹 본사 1층에는 소담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굶주린 청년들과 결식 아동에게 평생 무료로 밥을 내어주는 공간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고등어를 구웠고
수님 할머니는 된장찌개에 간을 봐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승진해서 정장 위에 앞치마를 두른 채 서빙을 도왔고요. 영업이 끝난 밤 5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 씨가 말했어요. 회장님 같은 따뜻한 리더가 되어서 전국 곳곳에 소담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라면 반드시 해낼 거예요. 30년 전 수님 할머니가 굶주린 여자에게 건넨 밥 한 그릇.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30년을 돌아 손주의 미래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그릇의 온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생의 한 장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